닛산의 리프 2세대 순수 전기차입니다. 닛산 리프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까지 보니까 한 40만 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양산형 전기차에서는 이렇게 많이 팔린 차량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1세대 때 굉장히 많이 팔리고, 그리고 2세대가 들어서면서 배터리를 많이 업그레이드하고 디자인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출발 전에 락트락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바퀴 반, 한 2.6 정도 되는 락트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먼저 앉아서 보면 계기판이 딱 보이는데요. 계기판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 합성된 그런 계기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계기판입니다. 우측에는 항상 바늘이 들어간 속도계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왼쪽에는 다양한 정보를 바꿀 수 있는 한 7인치 정도 되는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시인성도 아주 좋고, 글자체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다만 영어가 제법 많습니다. 한글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보니까 틸팅만 돼요. 텔레스코픽은 안 됩니다. 요거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출시한 모델이 S하고 SL 모델인데요. 이 차량은 SL 모델이 되겠습니다. 좀 더 높은 고급 트림의 차량입니다. 4,90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S트림 같은 경우 4,190만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보조금을 받으면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계기판에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 뿐만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큰 게 들어갔어요. 한 9인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9인치 정도고, 그 옆에 검은색으로 하이글로시에서 터치가 되는 부분들이, 자주 쓰는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내비나 홈 버튼, 그런 거 라디오 버튼, 보이스 버튼 이렇게 잘 마련해 놔서 화질도 아주 깨끗하고 아주 선명하고 좋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요 계기판이 마련되어 있어요. 요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몸을 잘 잡아주는 정도는 아니고요. 리프가 전기차에서 출발, 가속 이런 거는 다른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경쾌하게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주 빠른 그런 전기차를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한 제로백이 한 9초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트가 잘 지지해 주는 부분은 그냥 밋밋합니다. 그리고 시트는 부드럽지 않으면 약간 좀 딱딱하면서도 잘 충격을 흡수해 주는 그런 그 시트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랫부분이 앉는 시트 포지션이 제법 높습니다. 그 자동차 앞부분 플로어에서부터 높이가 제법 높이 있어요. 약간 좀 책상이나 의자에 걸터 앉는 듯한 조금 높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는 되게 좋고, 운전 시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밑에 플로어 하단, 시트 1열과 2열 하단 부분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요. 거기에 1열, 2열 시트 부분에 배터리를 좀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드룸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1열도 2열이 약간 1열보다 시트 포지션이 좀 더 높은 상태인데, 2열이 약간 헤드룸 공간이 부족할 정도는 되지만 머리에 닿지 않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감각이 아주 편해요. 여자들도 아주 편하게, 초보자들도 아주 편하게 주행할 수 있듯이 아주 편하게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격이 크게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유격은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해도
차량이 회전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게 아주 약간이고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 감각을 어떻게 조절한다던가 좀 더 무겁게 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타서 보니까 전기차니까 물론 당연히 굉장히 조용합니다. 너무너무 조용해요. 다른 차량보다 일반 차량을 타다가 리프를 타면 너무 조용해요. 그런데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대부분 엔진이 없기 때문에, 모터가 구동하기 때문에 조용해서 안 그 방음에 좀 소홀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리프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크게 찾을 수가 없어요. 한 100km 정도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음하고 방음 처리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 쪽에서 오는 바람 소리 이런 것도 아주 제거를 잘한 것 같아요. 유리가 제법 두껍고 전체적으로 차량이 다 도어 쪽이나 유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대체로 두껍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방음 쪽은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라이빙 모드를 보면은 드라이빙 모드가 따로 세팅하는 게 크게 없어요. 에코 모드 세팅하는 에코 버튼이 이쪽에 하나 있는데요. 에코를 키면 약간 엑셀 반응이 더딘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에코를 해제하면 엑셀을 밟았을 때 즉각 좀 반응이 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에코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세게 밟아야 되고 한 템포 늦은 반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모드 세팅이 에코 모드 외에는 따로 뭐 스포츠 모드 세팅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시내 주행하면서 에코 모드로 놓고 달려도 그다지 뭐 크게 엑셀 페달 밟는데 힘이 많이 들다던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에코 모드 놓고 주행을 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급하게 가속력 할 때는 좀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에코 모드로 놓고 하면. 승차감은 아주 부드럽고 뭐랄까요, 충격을 아주 잘 흡수합니다. 서스펜션이 뒤쪽에 토션빔 쪽이 들어갔는데요, 굉장히 쿵쾅쿵쾅해서 둔탁하게 노면의 그 느낌을 전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세단을 타는 듯이 노면 충격을 거의 다 흡수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아무래도 서스펜션에서 잡아주는 것보다는 타이어 쪽에서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시내 도로동 약간 움푹 파인 도로를 달려도 거의 그 충격을 느낄 수가 없어요. 거의 완전히 흡수하는 듯한, 서스펜션이 굉장히 좋은 차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행할 때 배터리가 하단 부분에, 보통 전기차의 배터리 무게가 차량이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 4분의 1 정도의 무게가 차량 하부에 딱 자리를 잡다 보니까 아주 묵직하게 출발하고 묵직하게 뭐 주행하는, 어떻게 말하면 도로에 착 달라붙어서 주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고성능 차량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까 에너지 세이버 타이어 얘기를 했었는데요. 구름 저항이 적다 보니까 전비는 좋겠지만 반면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약간 밀리는 경향이 확실히 있어요. 약간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살짝 더 미끌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닛산 리프에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페달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페달이라는 것은 회생제동을 이용한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적극적으로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행도
이 페달을 온 해놓고 주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페달은 온오프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앞차가 좀 이쪽 센터페시아 여기 조그마한 조이스틱 같은 요 변속기 위에 부분에 이 페달을 한번 당기면 온, 또 한번 당기면 오프 되겠습니다. 계기판에 이 페달이라고 항상 보여주는데요. 이 페달을 작동시키면 엑셀이 곧 엑셀임과 동시에 엑셀 페달이 브레이크가 됩니다. 따라서 엑셀과 브레이크가 하나의 페달에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엑셀을 밟으면 각도가 점점 밑으로 하향되면 속도가 증가하는 걸로 평가하고요. 그 각도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위로 다시 상승하게 되면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바로 회생제동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페달을 작동시켰을 때 회생제동이 들어가는 양을 표시한 게 있는데요. 0.2G 값이 되는 회생제동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속도가 감속이 되는 거죠. 0.2G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좀 얘기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 G 값은 G포스입니다. 중력 가속도를 표시하는 정도인데요.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입니다. 이것을 시속으로 환산하면 한 35km 정도의 속도가 1초에 감속하는 거예요. 근데 닛산 리프에 적용된 이 페달에서 적용된 감속도는 0.2G예요. 0.2G. 이걸 시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초당 약 7km 속도가 감속하는 정도예요. 이거 제법 큰 겁니다. 거의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까지의, 좀 브레이크 강하게 밟는 정도까지 회생제동이 들어가거든요. 법력을 좀 간단히 좀 설명하면, 전기차는 대부분 모터를 갖다가 엑셀 페달에서 댐과 동시에 회생제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하나 마련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생제동을 할 때 차량의 감속도, 속도가 감해지는 정도가 0.7m/s 제곱에서부터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거나 또 아니거나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법령상 그것보다 한 2배 정도인 1.3m/s 제곱이 요걸 갖다 시속으로 환산해 보면 약 4몇 km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법령상 4km 정도의 시속이 감속되는 정도의 회생제동이 걸리면 자연스럽게 뒤쪽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뒷차에게 경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닛산 리프의 이 페달 시스템은 이 국내 기준에 있는 1.3보다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3m/s 제곱을 시속을 하면 약 4km 정도 좀 넘는 정도인데요. 닛산 리프는 엑셀 페달 떼기만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쭉 금방 감속하죠. 7km, 초당 7km 속도가 감속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km로 주행하고 있다가 엑셀 페달에서 발을 딱 뗀과 동시에 한 10초 뒤면은 완전히 정지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상의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속도로 감속하게 돼요. 따라서 이것을 이용하면 거의 브레이크로 발을 옮길 일이 없어요. 거의 엑셀 페달 하나로 속도를 내고 또 엑셀 페달 하나로 떼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울컥거림이 심해서 되게 불편했는데 이게 엑셀 페달을 조절하는 양을 약간씩 미세하게 하면 감속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줄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브레이크 밟을 일이 웬만해서는 없어요. 급브레이크, 아주 위급한 상황 아니고서는 브레이크를 밟아본 적이 없어요. 이 페달 시스템이 아주 원페달 드라이빙을 확실하게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물지역권
이 발이 익숙해지는데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익숙해지고 나면 그 뒤부터는 이 페달 시스템으로 엑셀 하나로 가속, 감속, 서서히 정지, 급하게 정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옮길 일, 발이 브레이크 쪽으로 옮길 일이 없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원페달 드라이브의 진정한 원페달 드라이브 시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여러 차 타봤는데요. 국내에 있는 코나 전기차, 니로 전기차 이런 것들은 이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게 합니다. 쉐보레 볼트도 마찬가지고요.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는 페달 뒤쪽에 있는 리젠 온 디맨드라는 버튼을 통해서 차량을 회생제동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본따서 국내에 있는 니로나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패드를 양쪽에 달았어요. 그래서 회생제동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줄이고 느리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단계별로 할 수 있고 요 근래는 좀 더 진화해서 오토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차량이 감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회생제동 양이 3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거는 일단 손으로 하기도 하고 차가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은 닛산 리프 같은 건 차가 판단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운전자가 직접 판단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엑셀 페달을 어느 정도 깊이 서서히 빨리 놓냐 적게 놓냐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동작하기 때문에 이 페달 시스템 한번 써보면 다들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기차 탈 때 모터 속도 제어나 이런 거를 잘 못해서 굉장히 급하게 속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리프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 차하고 가까울 정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아주 정밀하게 제어를 아주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닛산의 리프에서 이 페달 시스템을 굉장히 오래 설명을 했는데요. 리프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올해 국내에서 출시한 모델에는 반자율 주행, 즉 스티어링 휠을 스스로 조작해주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닛산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프로파일럿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파일럿 시스템은 국내에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프로파일럿 반자율 주행을 하려면 윈실드에 카메라가 보고 전방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이 모델에는 윈실드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다만 어라운드 뷰 모니터라고 해서 앞, 뒤, 양 옆에 그래서 총 4개의 카메라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센서가 그냥 카메라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카메라 센서 역할을 해요. 여기에 디스플레이라는 버튼인데 이 디스플레이를 눌려서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해서 360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물체까지 파악을 해요. 영상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MOD라고 해서 모션 오브젝트 디텍션 해가지고 차가 정차했을 때거나 후진할 때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켜지면서 움직이는 물체가 발견하면 그 부분이 어떤 이렇게 약간 디스플레이에서 표시가 돼요. 경고를 해주는 거죠. 이걸 더 적극적으로 적용한 게 프로파일럿 파킹 시스템인데요. 이것 역시도 이번에 리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E 플러스라는 리프 모델이 있는데요. 이게 배터리 용량을 한 60kWh 이상으로 늘린 거라고 해요. 그 모델이 아마 들어오면서 이런 옵션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없지만 요 리프 SL 모델에는 크루즈 컨트롤에 의해서 차간거리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이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한번 해보고 주행을 해볼게요. 크루즈 컨트롤 세팅은 스티어링 휠의 우측에서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에 보면 여기 속도계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버튼을 한번 누르면 계기판에 차량이나 이런 게 하나 켜져요. 그리고 셋하고 리셋인데 셋 버튼을 누르면 현재 속도가 설정이 돼서 크루즈 컨트롤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누르면 일식 속도가 중요하고, 길게 누르면 5씩 한꺼번에 5단위로 뛰게 돼 있어요. 85, 90 이런 식으로. 지금 80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앞에 차량이 앞레인에 자기 차선 앞에 차량이 탐지가 되면 요 계기판에 있는 게 초록색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차만 그려져 있고 차가 내부가 색깔이 없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차간거리 설정이 가능해요. 우측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면 디스턴스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총 3단계로 줄일 수가 있어요. 앞차가 정지하면 완전히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가 완전히 딱 정지하게 되면 한 1초 2초 뒤에까지도 출발 안 하면 크루즈 컨트롤 세팅이 바로 해제가 됩니다. 다시 이제 설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에너지 소비량보다 훨씬 더 좋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도심에서 어제 좀 달려봤는데 도심 주행에서 서울 강남 주행을 좀 했습니다. 11km 정도에 막히는 길이었는데 주행을 하면서 한 40몇 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 소비율이 한 6.7kW당 나왔어요. 나서의 공식 상태입니다. 수치보다 상당히 높이 나왔어요. 근데 주행할 때 당연히 에어컨도 좀 켰고 이페달 시스템은 항상 켜놓고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를 좀 타보고 자유로를 좀 타는데요, 속도는 80에서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주행은 크루즈 컨트롤로 세팅한 상태로 계속 주행을 했는데 전비가 약 8.1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비는 이것도 8.1 공식 수치보다 정도 상당히 나오네요. 많이 나왔어요. 급가속 안 하고 에코모드로 해서 주행하면은 공식 전비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이 온도가 배터리에는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행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영하로 떨어지는 저온에서는 당연히 배터리 성능이 안 좋고 배터리를 갖다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력 소모량은 당연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전비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닛산 리프가 국내 인증받기로는 한번 충전해서 231km를 상온에서 주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표하죠. 영하 7도씨 저온에서 주행하는 거는 156km를 인증받았습니다. 한 70여 km가 더 떨어지니까 겨울에 주행할 때 이런 점을 좀 감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40kWh이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 아주 먼 거리,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가겠다 이런 거는 불가합니다. 중간에 충전을 해야 됩니다. 국내에서도 코나나 1호 전기차가 나오는데 라이트 패키지 이렇게 해서 배터리 용량이 40kW 정도에 가까운 차량들이 나옵니다. 그런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주행거리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전비는 배터리 온도 상태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또 운전자 성향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터리가 들어갔는데요, 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제작하는 거는 AESC라고 닛산의 자회사, 지금은 더 이상 자회사는 아니죠. 이 AESC가 닛산 자회사인데요,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회사로
넘어갔어요. 다만 이제 지분 20%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고용량 배터리가 닛산 리프 출시되면서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해봅니다. 동기식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모터가 동기식, 비동기식. 비동기식의 대표적인 모터로는 유도식 방식이 있는데요. 인덕션 모터가 있는데 이 리프 같은 게 인덕션 모터를 쓰지 않고 이제 고가의 동기식 PMSM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력은 110kW고요. 왜 자꾸 킬로와트라고 얘기하냐면은 전기 제품이잖아요, 모터가. 그래서 전력 소비량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와트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10kW고 토크가 320Nm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잘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다른 전기차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게 88kW 출력이고요. 그리고 니로나 코나 라이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모터 출력이 100kW예요. 그 라이트 패키지보다 좀 더 출력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가능한 코나나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150kW 배터리가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작은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그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231 정도가 나왔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내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세단 형태의 전기차인데 이게 주행거리가 한 200km 나와요. 근데 그 차하고 비교하기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일단 공차 중량 차이가 한 100 중반 정도 무게 차이가 일단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비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쿨링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낮게 나왔는데 실주행 거리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닛산 리프가 차량 후드를 열어보면 어떤 바나 이런 걸로 차량 롤링이나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바나 이런 것들이 큼지막하게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더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행해보면 차량이 되게 묵직하고 코너에서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점이 하나 또 있네요. 코너 주행할 때 원페달 드라이빙을 사용하면 확실히 코너 탈출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입할 때 속도가 있거든요. 진입할 때 속도가 살짝 높다 싶으면 엑셀을 살짝만 띄면 바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회생제동이 걸리기입니다. 원페달이니까 브레이크 쪽으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제법 속도 감속량이 제법 크기 때문에 코너 탈출에서 확실히 쉬워요. 그러니까 코너를 들어갈 때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이 페달을 켜고 주행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리프에 적용된 게 또 있죠. 코너 할 때 각 바퀴의 브레이크를 제어해서 코너 탈출을 좀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코너가 돌 때 코너 안쪽에 있는 브레이크 쪽에 휠에다가 브레이크 제동력을 좀 더 가해서 탈출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인텔리전트 트레이스 컨트롤 이런 게 들어간대요. 그것도 들어가 있지만 이 페달도 같이 쓰면은 코너 탈출에서는 아주 용이합니다. 그 전비 얘기를 좀 더 해볼 것 같으면 차량을 좀 타보니까 고속 주행에서는 약 80에서 90km 정도로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해 놓고 주행하면 전비가 최고로 높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평지에서 전비가
8점대 후반에서 9km까지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비가 아주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100km 넘어가면 90km 넘어서면서부터 전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주행 속도는 고속에서는 한 8, 90 정도로 맞추면 전비를 최대한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닛산 리프를 주행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이 페달이라는 아주 새로운 시스템을 알고 나니까 운전이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너무 편해지고 약간 들어오면서 주행거리나 가격면에서 국내 전기차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등장된 게 이 중앙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한 3개 정도의 업체가 모여서 내놓은 이제 합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켜집니다. 안드로이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휴대폰이나 탭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앱이 U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요. 어디선가 좀 많이 본 UI예요. 지도정보, AI 플레이어, 날씨, 홈 IoT, 지능뮤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 보니까 옛날에 네이버가 IBI 플랫폼으로 지카엔가 공급했던 그런 UI하고 꽤나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홈 IoT가 있는데요. 홈 Io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앱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집안에 있는 가전이나 이런 거를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홈 IoT 서비스. 음성인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롯데타워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안내를 시작합니다. 낙동대로, 반고대로를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날씨 어때? 현재 구름이 많고 기온은 23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평균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높은 15도, 오후 평균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은 22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배터리 온도가 표시돼요. 좀 특이한 건데, 여러 전기차를 타보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는 한데 이런 정보는 처음 봤어요. 배터리 온도를 실내나 실외 온도를 보여주는 거는 봤는데, 이렇게 배터리 온도를 보여주는 건 처음 봤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약간 중간 정도에 있었는데 제법 약간 온도가 올라온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하면 배터리 온도가 많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리프의 배터리 시스템이 액체로 쿨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에어쿨링 방식을 아직 사용하고 있어요. 국내 코나나 니로 이제 대용량의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대부분 액체 쿨링 방식을 써요. 근데 아직까지도 닛산에 있는 시스템 리프 같은 경우에는 액체 쿨링 방식이 아닌 에어쿨러, 공기로 쿨링하는 방식, 냉각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닛산 리프 1세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한여름에 굉장히 뜨거운 온도에서 주행하다 보면 배터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출력을 내면서 전기를.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 온도를 표시해 주는 부분을 마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닛산의 2세대 전기차 리프를 타봤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실제로 전에 보면 정말 편리하고 일반 자동차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조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이 페달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페달 하나로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같이 한꺼번에 모아놓은 원페달 시스템인 아주 적응만 하면 아주 편리한 시스템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좀 작다 보니까 아주 장거리는 가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도심형으로 쓰기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